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 2026년 4월 26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네, 이번 주에 굵직한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가 열리고 있고, GPT 5.5가 소문이 무성하던 GPT 5.5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성능은 뭐 그야말로 정말 넘사벽이고요. 네, 근데 무엇보다도 그 중요한 소식은 딥시크 V4가 나온 소식일 것 같아요. 아, 정말 싸졌다. 성비가 정말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중국의 프론티어 랩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것만 거의 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딥시크, 그리고 키미, 그리고 뭐 GLM으로 유명한 그 지프, 그 유명한 야오슈뉴가 최근에 텐센트로 이전해서 하이를 만들었고 또 딥시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어떤 분이 또 샤오미로 넘어가서 미모라는 프론티어 모델을 내놨죠. 그 정점에 있는 거는 딥시크라고 할 수 있는데 딥시크가 드디어 R1 이후로 거의 1년 한 4개월 만에 이 V4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딥시크 V4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국에 계신 성현님과 함께 오랜만에 저희 자리 갖게 됐습니다. 성현님 어서 오십시오. 이번 주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GPT 5.5도 나왔고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지만 딥시크 V4가 오랜만에 연구적인 측면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소재를 준 것 같아요. 마침 또 GPT 5.5도 그렇고 그 소문의 클로드 미토스도 그렇고 전부 프리트레이닝된 베이스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있는 상황에서 딥시크도 프리트레이닝된 베이스 모델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들과는 다르게 딥식은 자신들의 업데이트된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하죠. 딥식에서 샤오미로 옮겨서 지금 LLM 리딩하고 있는 유명한 러프리가 중국이 아마 프리트레이닝의 측면에서 미국을 따라잡았거나 혹은 어쩌면 기술적으로 더 나은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들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딥식 V4가 아닐까 싶습니다. 동시에 여전히 그렇지만 중국이 포스트 트레이닝에서 미국에 밀리는 점이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에 대한 약간 단서도 되고 있는 게 딥식 V4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딥식 V3에서 V4로 넘어가면서 모델 크기가 굉장히 커졌고요. 아키텍처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들 같은 것들이 모두 흥미롭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 리포트가 보여주는 건 딥식 팀이 지난 1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구나.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거쳐왔구나 하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리포트이고요. 동시에 딥식 V3가 중국 내 많은 프론티어 모델들의 베이스가 되었거든요. 그 키미 같은 모델들 같은 경우는 딥식 V3보다 더 개선하는 아키텍처적인 개선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냥 그 시간 쓸 바에는 그 아키텍처를 그대로 채택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판단해서 그걸 실제로 그렇게 채택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앞으로 나오는 중국 모델들의 새로운 베이스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는 네. 동시에 딥식 팀이 이 아키텍처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도 거쳐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재현하는 데 있어서 중국 팀들이 많은 고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동시에 들기도 합니다. 딥식 V4가 일단 모델 크기가 커졌습니다. 자, 딥식 V3는 작은 모델이 없었죠. 600B 정도의 모델이었는데 1.6T 트릴리언 모델로 커졌고요. 액티베이티드 파라미터도 약간 더 커졌습니다. 네네. 제 기억으로 V3는 32B 정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작은 모델이 같이 나왔고요. 네. 작은 모델을 꼭 같이 내더라고요. 네. 근데 뭐 선후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 동시에 학습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나왔고 그 다음에 아키텍처적인 변화가 굉장히 크게 있었는데 하나는 한 큰 축은 스파스 어텐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큰 축은 MHC라고 불리는 아키텍처 개선이고 뮤온 옵티마이저는 요즘 뭐 중국 모델들 다 쓰고 있는 네. 옵티마이저이고요. 그리고 그 측면에서 모델의 성능적인 결과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는 이 두 가지, 이 세 개의 그래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베이스 모델의 성능, 그리고 포스트 트레이닝 모델의 성능이 크게 올랐고, 동시에 온 컨텍스트의 측면에서의 비용이 굉장히 크게 감소했습니다. 연산 소모량 자체가 감소했고, 그 메모리 부담에 관련된 케이블 캐시의 크기 자체가 굉장히 크게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크게 관련된 건 역시 스파스 어텐션이고요. 네. 그리고 이 스파스 어텐션 때문에 아마 딥식팀은 굉장히 큰 고생을 했을 겁니다. 그 스파스 어텐션들을
저도 그 수식들을 다 들어가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거의 연금술 수준으로 또 예, 이렇게 하면 될까라고 싶은 것들을 다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른쪽 그래프가 저희가 해석해 보면 그 컨텍스트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원래 연산량이 굉장히 늘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차이점으로 인지하면 될까요? 예, 어텐션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토큰에서 그 이전 토큰의 모든 토큰을 참조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퀀스의 길이가 입력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연산 소모 연산 요구량이 계속 크게 증가합니다. 이 증가의 속도를 굉장히 크게 감소시킨 거죠. 그리고 전반적인 규모 자체를 크게 감소시킨 거고요. 롱 컨텍스트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롱 컨텍스트 상황에서 어텐션은 이전의 토큰 모두를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 토큰 모두를 메모리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는 건 메모리 소모량이 컨텍스트 길이의 증가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증가한다는 거고요. 근데 그것 자체도 그냥 동시에 크게 줄였습니다. 굉장히 크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롱 컨텍스트 측면에서 중요한 거고, 롱 컨텍스트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사실 재작년 말이죠. 그 딥식 V3에서도 롱 컨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계속 개선하고 싶다니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롱 컨텍스트의 중요성이 그때보다도 훨씬 더 커진 상황이 됐죠. 그때 롱 컨텍스트의 중요성이라고 하면 문서를 좀 많이 넣고 싶다 이런 느낌이었다고 하면 지금의 롱 컨텍스트의 중요성은 에이전트의 맥락에서 중요해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롱 컨텍스트 다룰 수 있는 컨텍스트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에이전트의 측면에서는 다룰 수 있는 문제의 복잡성과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렇죠. 이전이라면 입력의 길이가 용량이 늘어나는 정도였다면 지금의 모델이 할 수 있는 것의 작업의 규모와 복잡성이 늘어나는 쪽과 연관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롱 컨텍스트는 이전에 비해서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맥락에서 결합해서 생각해 보면 그 측면에서 딥식 V4가 굉장히 큰 개선을 이뤘고 그 개선이 다름이 아니라 아키텍처적인 혁신을 통해서 이뤘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아래 문장에 써 있는데 프로 기준으로 사실 프로는 지난 세대 V3보다 거의 2.5배에서 3배 정도 용량이 큰 모델인데 이 프로 기준으로도 이 토큰 연산하기에 들어가는 연산량이 그 27% 정도로 줄었다. 거의 3분의 1이 된 거죠. 그리고 메모리 소비량은 10분의 1이 됐네요. 10%로 줄었다.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보여주는 게 딥식 V4가 또 이번에 보여준 진짜 큰 한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현님, 그럼 이 내용들 한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스파스 어텐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더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예,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스파스 어텐션이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잠깐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텐션은 기본적으로 이전 모든 토큰을 참조를 합니다. 하나의 토큰에서 이전 모든 토큰을 참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컨텍스트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연산의 소모량과 메모리 요구량이 늘어나는 구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들 했습니다. 딥식 자신도 R1이 나온 잠깐 이후에 네이티브 스파스 어텐션이라는 것들을 들고 나왔었어요. 어, 이전에 토큰들 모든 걸 참조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특히 컨텍스트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의 토큰에 대해서 이전 모든 토큰들이 다 중요한 정보를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토큰만 볼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중요한 소수의 토큰만 볼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스파스 어텐션을 얘기해줍니다. 스파스 어텐션이라는 거는 전체를 참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매우 일부만 참조한다는 것이고 그게 스파스하다는 것을 얘기해줍니다. 희소하다는 거죠. 전체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토큰들은 그냥 그 중에서도 희소한 일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사실 딥식이 작년 초에 이미 들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이다, 잘 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되질 않았다는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딥식 자신도 그 이후에 3.2 이런 모델을 내면서 그 구조를 포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 스파스 어텐션 그 굉장히 큰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처음부터 스파스 어텐션을 학습해서 프롬 스크래치로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에 있었거든요. 이 구조를 약간 포기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냥 댄스 어텐션이라고 하는 이전에 모든 토큰을 참조한 어텐션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학습을 한 다음에 이후에 약간 포스트 트레이닝의 개념으로 스파스 어텐션 언자, 그래서 딥식 스파스 어텐션이 않고 언자 이런 구조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아마 프롬 스크래치로 프리트레이닝 스파스 어텐션을 학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일 겁니다. 딥식 자신이 그런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스파스 어텐션의 구조에 대해서 중국의 다른 많은 기업들이 실험을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쪽의 결론은 어렵다였습니다. 학습하기 어렵다. 특히 프롬 스크래치로 학습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스파스 어텐션을 그냥 프롬 스크래치로 학습하기는 어렵고 역설적이지만 댄스 어텐션이 있어야 스파스 어텐션 학습할 수 있다. 이런 결론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러면 타협이나 절충이 되는 거죠. 스파스 어텐션을 바로 끝없이 처음부터 밀어붙이지 못하고 댄스 어텐션으로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비용 감소를 위해서 채택할 수 있는 절충점으로 스파스 어텐션이 등장하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샤오미나 텐센트에서 나왔던 결론이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딥식은 그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스파스 어텐션을 거의 프롬 스크래치로 학습하는 것. 여기서도 V4에서도 완전히 프롬 스크래치 납니다. 초반 1T 정도, 1트릴리언 정도 토큰은 댄스 어텐션 학습을 해요. 그렇지만 나머지 30T 이상의 토큰에 대해서는 스파스 어텐션 학습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는 거는 스파스 어텐션을 통한 거의 프롬 스크래치 프리트레이닝을 밀어붙이고 싶었다는 것이고 아마 거의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거쳐야 됐던 과정들이 굉장히 힘든 과정들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키텍처적으로도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스파스 어텐션 부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요. 스파스 이, 어텐션이 여기서 세 가지 컴포넌트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기본적인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이라는 건 기존의 댄스 어텐션하고 그냥 비슷한데 과거 토큰을 보는 토큰의 숫자를 제한하는 겁니다. 기존의 댄스 어텐션은 모든 토큰을 다 보는데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은 음, 어떤 컨텍스트 랭스가 길어지더라도 한 토큰이 과거에 예를 들어서 500 토큰만 보게 제한시키는 겁니다. 그 어텐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이거는 사실 지금 많이들 굉장히 많이 채택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네.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하고 풀 댄스 어텐션 결합한 구조가 지금은 디폴트로 기본값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구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다른 건 아닙니다. 네, 다른 한 가지가 들어가는데 다른 한 가지 어텐션은 예를 들어서 1만 토큰이 있다고 하면 그 1만 토큰을 100분의 1로 줄여버리는 어텐션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1만 토큰을 100분의 1로 요약한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각 100 토큰을 한 개의 토큰을 압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압축한 토큰 1만 토큰 100분의 1로 압축하니까 100 토큰이 나오겠죠. 그 네. 100 토큰에 대해서 풀 어텐션을 하는 그 네. 어텐션 구조가 하나 들어갑니다. 가장 복잡한 구조가 어 컴프레스드 어텐션, 컴프레스드 스파스 어텐션일 텐데요. 네. 컴프레스드 스파스 어텐션은 이 컨텍스트를 약간 압축합니다. 딥식에서는 4분의 1로 압축을 하거든요. 4분의 1로 압축을 한 다음에 4분의 1에서 상위의 일부만 상위 K개만 어텐션을 하는 스파스 어텐션이 들어갑니다. 이 세 개의 어텐션의 결합을 통해서 이 딥식의 롱 컨텍스트를 지원을 위한 어텐션이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구조가 야기하는 구조적인 변화나 이걸 다시 또 이렇게 만들더라도 이걸 효율적으로 추론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가 또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 네. 구조들 자체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 이, 그림의 인투이션은 있네요. 일종의 아래서 올라오는 예, KV를 가지고 와서 이 예, 오른쪽 양쪽 끝으로는 이렇게 그대로 시그널을 콘캐터네이션 하는 라인들은 살아 있는데 요 예, 가운데 있는 이 토큰 레벨 컴프레서로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뭐 하나는 가서 쿼리랑 결합해서 다시 MQL을 해서 뭔가를 던져주고 저기서 예. 그냥 컴프레싱한 게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그냥 찾아진 건 아니겠죠.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아, 이런 것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인투이션들을 찾아냈겠죠. 네. 예, 거의 1년 걸리는 겁니다. 네. 이 연구들의 기반이 된 네이티브 스파스 어텐션이 작년 초 아런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왔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중간 단계로 절충안 같은 딥식 스파스 어텐션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걸로 끝까지 실험하면서 나온 구조가 이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가 예, 작년에 V3 내놓을 때 그 MOE 관련해서도 조금 재밌는 것들을 많이 했는데 참 딥식이 거의 알고리즘적으로는 선두주자네요. 예, 최고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네네. 미국 쪽의 빅테크들은 자기들 아키텍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얼마나 발전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성조 수준이면 굉장히 발전된 거기에 견주어도 굉장히 발전된 동등하거나 어쩌면 더 나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네. 모델이라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림을 예, 보고 있지만 성현님은 딥식 V4에 많은 칭찬을 한다. 얘네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주신 걸로 일단 생각하고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기술적으로도 경이롭고요. 세상에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내고 동시에 구현을 해냈다는 게 제가, 그리고 학습에 성공했다는 게 제가 놀랍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들이 논문에 이미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딥식은 정말 이 프론티어 랩들의 프론티어 랩 포지션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예를 네, 들어 특히 연예인의 연예인. 아키텍처적인 측면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새로운 알고리즘은 우리가 견인하겠다. 연예인의 예. 연예인 포지션을 노린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렇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파스 어텐션에 대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그림의 사실 그림만 보면 음. 이해가 되진 않지만, 이해가 하긴 어렵지만, 이 그림 자체에 그 스파스 어텐션의 핵심 구조가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KV 캐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의 컨텍스트에 토큰들이 있을 텐데, 그 각 토큰들마다 작은 크기의 벡터들이 부여가 되어 있고, 이 벡터들이 모두가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토큰들에 해당되는 벡터들이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 구조인 거죠. 왜냐하면 토큰들은 모두 저장을 해 놓아야 어텐션을 사용할 때 이전 토큰들 사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각 벡터들이 아주 크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100만 토큰 같은 거 생각하면 이 토큰들의 규모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이 토큰들이 모델 전체에 대해서 한 번만 저장되면 되는 게 아니라, 각 레이어마다 저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가 60개가 있다고 하면 이 60개의 KV 캐시들이 저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메모리 용량이 상당히 무시 못할 수준으로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압축하고 싶고, 동시에 이 부분을 압축하면서 실제로 사용하는 KV 캐시의 연산돼 사용하는 KV 캐시의 숫자를 줄이고 싶어지는 거죠. 1단계로 KV 캐시를 압축합니다. 4분의 1로 압축을 합니다. 크게 4분의 1로 줄이고요. 이 4분의 1로 압축한 다음에 4분의 1 중에서 일부만 뽑아냅니다. 일부만 뽑아내는 역할을 하는 게 라이트닝 인덱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중요한 걸 라이트닝 찾아주는 인덱스가, 거군요. 네, 예, 굉장히 비교적인 경량의 연산을 통해서 이 KV 캐시 중에서 각 뽑아내야 되는 벡터들, 토큰들을 찾아냅니다. 탑 K개, K개의 최상위의 K개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K개에 대해서만 어텐션 연산을 하는 겁니다. 네, 이 컨텍스트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아주 복잡한 흐름은 아니에요. 일단 압축한다. 숫자를 줄인다. 숫자를 줄인 다음에 숫자를 줄인 것 중에서 K개만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K개 뽑아낸 것에 대해서만 어텐션 연산한다. 이런 구조입니다. 나머지 두 개의 컴포넌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단순합니다. 하나의 다른 하나는 어 K개를 뽑아내는 이 연산을 빼버리고 압축을 할 때 그 압축률을 크게 늘린다. 100분의 1로, 100분의 1 이상으로 늘린다. 네, 이 네, 구조고요. 또 나머지 한 개의 컴포넌트는 이 압축과 K개 뽑아내는 걸 빼고 대신 어텐션의 범위를 제한한다. 예를 들어 500개 정도로만 제한한다. 네, 이 네. 구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종류의 어텐션의 조합이 딥식 V4의 롱 컨텍스트를 위한 어텐션의 핵심이 됩니다.
근데 디테일로 넘어가면 이 구조가 상당히 복잡해요. 일단 맞아요. 어텐션을 압축하는 방법 자체가 상당히 특이합니다. 제 느낌에는. 압축할 때 두 벌을 만들어서 그 두 벌을 결합하거든요.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되니까 했겠죠. 예, 설명은 안 나와 있어요. 네. 그 두 벌을 만든 다음에 두 벌을 합쳐서 계산한 다음에 다시 두 벌을 쪼개서 합치는 걸로 어떤 압축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이쪽을 저희가 딥러닝 얘기하면서 참 연금술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 해보면 다 이 덧셈과 곱셈인데, 저렇게 하니까 되더라라고 하면 거기에 길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아마 직관은 있었을 겁니다. 직관은 있었고 뭔가 연구적인 흐름은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네. 아마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고 특성 같은 거 보다 보면 뭔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른 결론일 겁니다. 라이트닝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은 딥식 스파스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작년에도 아마 등장을 했었고요. 그 부분과 거의 동일합니다. 탑 K계를 찾아야 되는데 탑 K계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탑 K계를 찾는다는 건 그러니까 전체에서 최상의 K계를 찾는다는 건 어쨌든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전체를 다 봐야 그 중에서 제일 현저한 K계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 K계를 찾는 역할을 하는 것이 라이트닝 인덱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경량이어야 합니다. 이 K계를 찾는 과정이 어떻게 생각하면 스파스 어텐션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스파스하다고 하는 것이 딥러닝에서 굉장히 늘 매력적이지만 스파스하다는 건 연산의 양을 줄여줄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에 대해서는 계산하지 않고 일부분만 계산하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딥러닝에서 늘 매력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딥러닝에서 스파스하다고 하면 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MOE 같은 구조도 정확하게 그런 측면에서 스파스하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스파스하다 했다고 할 때 굉장히 흔히 쓰는 연산이 탑 K 연산입니다. 그 전체에서 K개만 뽑아주는 연산. 근데 문제는 탑 K는 미분 불가능한 연산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물론 이제 선택되고 엄밀하게 말하면 선택된 것들에 대해서는 그레디언트가 발생하지만 이 선택하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선택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을 학습할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불안정하고 학습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딥식은 그, 그런 부분을 어떻게 넘어섰나요? 그 부분이 이 전체 구조들이 모두 결합해서 아마 학습이 가능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작년에 중국 나왔던 스파스 스테이션과 같았던 중국 논문들이 이게 학습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스파스 스테이션 학습하기가 너무 어렵다. 사실 MOE도 스파스함의 측면에 의해서 학습하기 까다로워지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어텐션의 측면에서는 그게 훨씬 더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선택지 자체도 훨씬 많아지거든요. 100만 개라고 하면 100만 개 중에서 K개를 뽑아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 자체의 규모가 커지고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어서 스파스 어텐션을 학습하기가 어렵다는 것들이 공통된 결론이었고 그래서 네. 스파스 어텐션만으로는 상대를 하지 못하겠고 댄스 어텐션과 풀 어텐션과 결합을 해야만 어텐션 쓸 수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딥시크는 돌파를 한 겁니다. 근데 정면 돌파를 했는데 모델링적 선택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미묘해요. 그러니까 네이티브 스파스 어텐션이라고 하는 굉장히 초기 버전에서 흐름이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이티브 스파스 어텐션에서도 그 K버드 캐시를 압축하고 거기서 탑 K개를 뽑는다는 이 구조 자체는 거기서 똑같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디테일의 측면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합의 차이도 있을 거고요. 이 네. 다른 어텐션과의 조합의 차이도 있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미묘합니다. 그래서 왜 네이티브 스파스 어텐션은 안 되는데 이건 되는 거야? 라고 물으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 바로 와닿진 않아요. 근데 예, 사실 엑스퍼트는 뭐 백 몇 개 중에서 고르면 되는 건데 이거는 뭐 100만 개 중에서 골라야 되는 예, 거니까 골라야 되는 사실 거죠. 차원부터 너무 다르긴 하네요. 그렇죠? 예, 뭐, 예. 그리고 MOE 같은 경우는 로드 밸런싱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것들이 학습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 이거 어텐션은 그런 걸 쓰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걸 성현님이 계속 말씀 주시는 거를 중간에 좀 커멘트를 해보면 참 어렵고 신기한 주제였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되게 했는지 참 놀랍다라는 그 뉘앙스를 계속 전달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중국에서는 아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자포자기심 정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든 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런데 되게 만들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하니까 왜 됐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마 앞으로 딥식이 이렇게 하면 되더라는 건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왜 됐는지는 좀 더 많은 아마 시행착오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많이들 시도를 해볼 겁니다. 또 그런데 여기에 또 트레이닝 과정에서의 노하우들도 분명히 있겠네요. 복잡한 과정에서 예, 아까 추측하기로는 아마 이게 학습의 불안정성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학습과 브레인 트레이닝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이 겪었던 불안정성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여기 모델링적 선택이 학습 불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하간 디테일을 통해서 뭐 어떻게 만들었다는 건 확실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그리고 네. 모든 부분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왜 이렇게 하면 왜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추후에도 연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딥식이 또 그런 거를 감추어 놓은 또 상당 부분이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을 밖으로 예, 자랑하지만 안으로 감추고 있는 그들만의 소위 안목지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아마 학습 과정의 노하우 부분에 많이 숨겨져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네. 그리고 아마 논문으로 다 정리하지 못하는 수많은 어떤 실험적인 증거들이나 경험들 같은 게 있겠죠. 네, 페이퍼가 있을 한 것 같습니다. 4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단락이 다 굵직한 것들이에요, 느낌상. 예. 걔들을 이거를 뭐 책 한 권을 써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한 40페이지에 넣느라고 애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면 이 성현님이 보여주고 있는 이 수식들 저도 봐도 대략 저게 뭘 의미한다는 그것만 알지 이해는 안 갑니다. 그러니 뭐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슬퍼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 이런 느낌이구나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성현님 다음으로 또 계속 넘어가 주시죠. 이게 이- 이제 고압축 어텐션에 네. 대한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돌아가면서 사소한 디테일인데 딥식의 상징적이었던 MLA라고 하는 어텐션이 빠졌습니다. 그래요? 예, MLA가 빠져도 빠졌습니다. 되겠네요. 예, 예, 빠져야 되겠네요. 예, 빠지는 게 됐고 MLA에 대해서는 러플리 같은 경우는 MLA 안 쓰는 게 맞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예.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되면 중국 모델들도 MLA를 버리는 쪽으로 많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MQA라고 하는 더 단순한 구조로 돌아갔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뮤온 옵티마이저 들어갔고요. 뮤온 옵티마이저는 아담 옵티마이저 이후에 지금 굉장히 많이들 채택하고 있는 옵티마이저입니다. 중국 쪽 모델들 거의 대부분 다 이걸 쓰고 있고요. 학습 속도의 가속 효과가 있습니다. 학습 속도의 가속이라는 게 음, 연산을 효율화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산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학습 속도의 가속이 데이터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데이터 효율성의 증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뮤온 옵티마이저가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고 지금은 거의 기본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옵티마이저이기도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약간 흥미로웠던 게 딥식은 남들이 쓰는 기본을 값을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보통 많이 사용되는 뮤온 옵티마이저의 세팅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약간 더 확장해가지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1이 되도록 만든 수정을 좀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사실 중국 쪽에서는 문샷의 키미가 선구자이기는 해요. 그 키미가 선도한 선택들을 좀 많이 따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얘기하고 넘어갔었나요? 그 manifold constrained hyper. 디지털 커넥션이라고 하는 구조가 딥러닝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구조죠. 이게 깊은 모델을 학습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컴포넌트입니다. MHC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러면 통로의 폭을 넓히자 합니다. 음, 통로의 폭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걸 공유하고 그 제한된 통로 속에서 어, 이후 단계까지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약이 너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통로의 폭을 넓혀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여유가 훨씬 생길 거다. 그 네, 제약이 실질적으로 풀린다. 이런 네. 구조가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그런데 알겠습니다. 통례폭을 무작정 넓히자면 비용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게 네. HC였고요. 네네. HC를 안정화시킨 게 MAGC입니다. 네. 하이퍼 커넥션이 그걸 해결하는 거였는데 하이퍼 커넥션을 뭐 매니폴드 컨스트레인드, 매니폴드에 가뒀다. 뭐 이런 뜻으로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자, 그걸 안정화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딥식 페이퍼의 알고리즘적 혁신 세 가지로 이게 밀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이 MHC였고 두 번째가 이 스파스 어텐션 부분이거든요. 예, CSA와 네, HCA로 설명된 이 부분이 그야말로 이번 V4의 최대의 어떤 공헌점일 게 스파스 어텐션 부분일 것 같고 네, 그리고 나서 뭐 뮤온 옵티마이저를 썼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자, 네, 이제 그러면 그 알고리즘적인 그 세 가지를 조금 이제 좀 요약을 했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또 예. 다른 포인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알고리즘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가 빠졌죠. 그 부분이 이제 좀 앞으로 재밌는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엔그램이 빠졌습니다. 아, 네네. 엔그램이 나와가지고 딥식 V4에 들어갈 거 많이들 예상했는데 여기서 빠졌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엔그램이 어떻게 다시 등장할지가 좀 더 또 재밌는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V4에는 아직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가 나옵니다. 인프라스트럭처도 이제 만만치 않은 부분인데요. 네. 한 가지는 MOE 부분에서의 최적화입니다. 이것도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분산학습이라고 하면 통신이 있고 연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산학습을 하다 보니까 정보를 나누고 합치고 하는 과정에서 합치는 과정에서 다른 어떤 워커들하고 통신을 해야 되죠. 통신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 계산을 해야 되죠. 연산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통신하고 연산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 엄밀하게 말하면 완전히 그렇게 다 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겹칠 수 있습니다. 겹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겹치는 게 보통은 겹치기 힘든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냥 알고리즘 자체는 겹칠 수가 없습니다. 통신하고 연산하고 통신하고 연산하고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근데 이걸 겹치고 싶은 겁니다. 네. 동시에 진행하고 싶은 네, 거죠. 동시에 해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연산량이, 연산 효율성이 엄청나게 증가하니까요. 그걸 위한 트릭 중 하나가 파이프라이닝이라는 겁니다. 쪼개는 겁니다, 과제를. 일부를 통신하고 연산하는 동시에 다음 일부를 통신하고, 그 다음에 연산하고, 통신하고, 연산하고 하는 겁니다. 그 작업을 했습니다. MOE에 대해서. 네. 사실, 이전에 코멧이라고 하는 연구가 이걸 MOE에 대해서 한 연구가 바이트 댄스에서 나왔는데, 그걸 개선했습니다. 기본적인 흐름은 이렇고, 코멧이 개선했고, 그걸 더 쪼개서 또 다시 한 번 더 개선한 겁니다. 예, 사실 딥식 V3에서도 이렇게 통신과 연산을 최적화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했었고, 그게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연산 자원의 한계, 엔비디아가 예, 고급 칩을 중국에 수출 안 했으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썼다. 그래서 매우 저렴한 가격에 연산을 완료했다 해서 사실 1년 전에, 1년 반 전이죠. 그때쯤 예, 한번 큰 충격을 줬었는데, 이거는 이제 엑스퍼트에 대한 거죠. 그 사이에 변한 게 있다면 이 전반적으로 모든 모델의 구조가 다 엑스퍼트를 늘리는 구조로 됐고 그 예, 엑스퍼트를 학습하고 운용하는 과정 사이에 생기는 소위 이 버블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를 한 번 더 개선을 한 거네요. 이 코멧 대비. 예. V3 같은 경우는 그 익스퍼트에 대한 비용을 파이프라이닝 패러리즘이라는 거랑 겹쳐가지고 해결했었는데 네, 여기서는 MOE 자체를 개선했습니다. 근데 네, 사실 맞아요. 표현은 간단하지만 코멧 이거 엄청나게 복잡하거든요. 예, 이걸 다시 한 번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사실 전 이거 별로 보고 싶은 엄두가 좀 안 나긴 합니다. 네, 예. 예. 이렇게 아주 예쁜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지만 이 내부의 디테일들이 어떤 형태일지 조금 두렵습니다. 네, 그리고 네. 커널 자체를 굉장히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저, 정도 개선했냐고 하면 이 단락이 그걸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저 커널이 뭐예요? 커널을 커널이라고 하는 게 쿠다에서 올라가는 네네. 쿠다에서 연산을 수행하는 그 커널 아, 맞습니다. 예, 예. 네, 예, 그 커널의 덩치를 메가 커널이라는 형태로 덩치를 굉장히 키웠고요. 예, 그걸 연산과 통신을 최대한 압축시켜가지고 연산의 밀도를 엄청나게 높인 겁니다. 연산의 밀도가 높아진다는 건 실제로 그 가속 프로세서를 엄청나게 더 부하를 가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였냐고 하면
커널의 밀도가 너무 높아져서 밀도가 너무 높아져서 전력의 스로틀링이 걸리기 시작했다. 전력수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 됐다. 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력이 제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전력 인프라도 확충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언급을 하는데 굉장히 약간 낭만적인 이야기거든요. 타일랭이라고 하는 이건 사실 타일랭이라는 건 딥시크와는 별개 오픈 소스이거든요. 커널 개발하면서 타일랭이라는 것과 협업해서 타일랭이라는 그 커널 개발을 위한 DSL 언어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일랭 자체를 굉장히 크게 개선했다. 한 블럭 하나하나가 참 내용들이 많아요. 인티저 최적화해서 뭐 타일랭을 개선했다고 하지만 이게 어떤 여기서 별로 상상하고 싶진 않습니다. 어떤 이게 각각이 의미하고 있는 코드로 생각하면 이 코드가 어떤 형태일지 별로 상상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 모든 거 하나하나가 오버헤드들을 다 줄이고 연산의 밀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가 이 배치 인베리언스인데요. 네. 이것도 엄청 큰 기여인데 사실 이것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근데 이것도 굉장히 큰 기여고 띵킹 머신스라고 하는 쪽에서 배치 인베리언스에 대한 블로그를 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 그 배치 인베리언스 커널들 제대로 다 공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배치 인베리언스 커널들을 딥식이 다시 한번 공개를 했고 이 공개한 커널들이 최적화를 굉장히 극도로 많이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배치 인베리언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버헤드를 굉장히 크게 줄였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퀀타이제이션이 들어갑니다. 딥식 V3는 8비트 퀀타이제이션이 메인으로 들어갔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밀어붙여가지고 익스퍼트 전문가 웨이트들 같은 경우는 MXFP4 4비트 압축을 합니다. 4비트 압축인데 사실 GPT-5SS에서도 등장했던 거기는 해요. 그것들을 여기서도 시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비트 네. 압축. 엔비디아의 최신 하드웨어들의 FP4를 메인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얘를 풀리 쓰려면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FP4 압축하면 그 모델 웨이트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요. 이제 네. 블랙웰부터는 가속이 들어가죠. 4비트에 대한. 그리고 4비트 압축까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익스포트에 대해서 4비트 압축은 지금은 거의 표준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다음에 뮤온에 대한 최적화들 들어가고요. MHC 대 최적화들 그리고 V4에 대해서 또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이지만 나오겠지만 프리 트레이닝에서부터 롱 컨텍스트로 학습하거든요. 롱 컨텍스트에 대한 최적화, 분산 롱 컨텍스트 학습에 대한 최적화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는 컨텍스트를 압축하기 때문에 압축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문제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네. 최적화 들어가고 액티베이션 체크 포인팅이라는 것에 대한 최적화 이상으로 여기서는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간단하게 유연하게 네. 만들기 위한 작업이 들어가고 프리트레인을 롱 컨텍스트로 학습한다는 게 프리트레인부터 처음부터 그냥 아예 1밀리언을 예, 넣는다는 얘기죠. 엄청나네요. 네. 원밀리언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모델들은 거의 그냥 처음 학습 프리트레인 할 때는 뭐 4K, 8K 컨텍스트 아닌가요? 예, 맞아요. 4K, 네. 8K. 길게 하면 8K. 근데 중국에서 4K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퍼런스 최적화를 위한 작업들이 네. 들어갑니다. 여기서 어텐션이 세 종류가 들어가잖아요. 그 어텐션 세 종류를 인퍼런스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인퍼런스 인프라가 또 거기에 맞게 필요한 거죠. 네. 그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KV 캐시를 디스크에 저장하는 거. 네. 이것도 약간 딥식의 장기죠. 그리고 이제 프리트레이닝이 나옵니다. 드디어. 프리트레이닝 데이터 부분이 나옵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 32트릴리언 토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뭘 어떻게 준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고품질의 32트릴리언. 예. 32트릴리언 토큰. 그렇죠. 그리고 롱 컨텍스트. 네. 예, 이 부분 아마 뒤에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마 딥식 OCR 논문들 많이 냈잖아요. 네. 이북 OCR한 PDF 문서들과 이북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신택틱 데이터가 요즘 굉장히 유행인데 신택틱 데이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진 않아요. 네. 신택틱 데이터 합성 데이터를 많이 썼는데 언급을 안 하는 건지 안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썼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도 확률상 썼을 확률이 훨씬 높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예, 저희가 불과 한 6개월 전까지만 보던 이런 페이퍼들도 대부분 프리트레인 데이터셋의 크기가 15에서 20 트릴리언 정도 됐는데 얘네 거의 지금 두 네, 배 됐거든요. 네. 음. 네. 흥미롭게도 언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비슷하게 언급하고 있는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은 시택 데이터 쓰면 안 된다는 논문이거든요. 아, 네. 그게 약간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사실 뭐 내추럴과 신세릭의 차이가 구분 짓기가 이제 어려운 세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점 점도 더. 있죠. 예. 네네. 넘어가시죠. 프리트레인 셋업 디프. 그리고 요거는 네. 디테일들이고요. 네. 트레이닝 셋업이 좀 중요한데 이 부분이 롱 콘텍스트 프리 트레이닝입니다. 4K에서 시작해서 네. 16K로 올린 다음에 16 거기서 한 1트릴리언 정도를 학습합니다. 그러면 음. 나머지 30트릴리언은 64K 이상으로 학습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모델 중국 모델들에서도 이렇게 한 경우 사례가 없었거든요. 네. 그렇죠. 64K로 학습한다는 건 이 규모에서 학습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네. 어텐션은 기본적으로 뭐 흔히 얘기하는 제곱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64K로 증가하면 여기서 비용이 발생이 클 텐데 스파스 어텐션과 여러 가지 최적화를 통해서 이 규모에서도 학습이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네. 하나의 의미를 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 규모의 데이터가 굉장히 충분히 의미 있게 많이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64K로 학습을 할 때 64K가 의미가 있으려면 뭐 최소한 32K 이상인 길이의 문서들이 굉장히 충분히 많이 있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앞에도 데이터셋에 써 그리고 있더라고요. 예. 긴 예, 데이터셋이라고 특별히 언급을 하더라고요. 동시에 한 가지 더 있다면, 롱 컨텍스트로 오래 학습하는 게 의미가 크게 있다. 롱 컨텍스트 능력에 음. 의미가 크게 있을 거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렇다고 네네. 하면 중국 모델들도 전부 이 구조를 오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롱 컨텍스트, 긴 길이에서 프리 트레이닝 하는 구조가 나올 겁니다. 그러네요. 이 다른 모델들은 거의 4K, 8K로 프리트레인 페이스를 거의 끝낸 다음에 맨 마지막 과정에서 컨텍스트를 늘리는 작업들을 아주 약간 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예, 그렇게 하질 않았네요. 그냥 아예 예, 프리 트레이닝 말, 단계에 통합되는 예, 겁니다. 네, 롱 컨텍스트 프리 트레이닝 이후 포스트 트레이닝 단계에서 롱 컨텍스트를 다룬다는 건 사라지고 그게 프리 트레이닝과 통합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롱 컨텍스트 능력에 대해서 실제로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고통의 증거들입니다. 학습 네. 불안정성. 어떻게 트레이닝 불안정성을 줄이는가? 티게링, 트레이닝 예. 스테빌. 예,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학습 불안정성이라는 거에 제가 요즘 자주 안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요즘 LLM 만든 쪽에서는 우리 학습 너무너무 안정적이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학습 불안정성을 많이 겪었어요. 네, 근데 정확하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텐션이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는 MOE 쪽에서 불안정성의 원인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MOE에서도 약간 디테일적인 차이를 많이 줬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게이팅 부분 약간 바꾸고 이런 부분에 수정을 많이 가 있는데 왜 그런 선택들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수정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수정들 때문에 학습이 굉장히 불안정해진 것 같아요. 데이터 문제였을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을 많이 했는데 클램핑은 비교적 직관적입니다. 그냥 최대 최소 어떤 값의 범위를 제한시켜 버리면 불안정성은 값이 너무 클 때 혹은 너무 작을 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그걸 제한시켜 버리면 좀 나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쉬운 구조인데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안티시페토리 라우팅이라 이 개념은 다들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MOE를 라우팅할 때 어, 어떤 익스퍼트로 이 토큰을 보내야 되는지 라우팅을 하거든요. 네, 이 라우팅을 하는 걸 음, 몇, 몇 스텝 이전의 학습 웨이트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모델을 가지고 이 라우팅을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고, 네. 이거를 효율적으로 학습에 쓰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인프라가 엄청나게 복잡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걸 구현해서 했습니다. 왜 허허허. 그래야만 했던 건지가 미스테리예요. 이렇게까지 해서 이걸 구현해야 됐던 이유, 이 과정이 좀 미스테리합니다. 이건 좀 두고두고 한번 씹어봐야 되고 누가 설명해주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다들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왜 되지? 이걸 왜 했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이걸 해야 할 만큼 학습이 불안정했지? 다들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이들 일종의 레귤라라이제이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럴 수 있죠. 네. 일종의 너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기 루프가 강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노이즈를 일단 섞어 놓았을 가능성도 있다. 예, 어쨌든 뭐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위해. 네네. 연결되어 있던 부분을 일부러 끊었다. 네. 근데 그 끊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작업을 거쳤겠지만 어쨌든 일단은 그걸 해야 했다.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앞에 알고리즘 세 파트만 좀 잘 캐치하면은 딥식 V4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은 그 성현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데이터인데 데이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안 한다. 그래서 데이터 부분은 이제 사실 패러그래프 하나로 건너뛰었고 그 뒤에 예, 이제 트레이닝 어쩌면 데이터와 트레이닝이 사실은 정말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 부분들에도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단락단락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네. 인프라가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얘네가 거의 정말 프론티어의 프론티어예요. 제가 그냥 느낌상. 그리고 여기서 또 평가가 나오는데 네. 우선 자기들 모델 비교를 하고 있죠. 모델 크기 커지고 데이터 증가하고 한 것에 의해서 제 생각에는 이제 특히 지식적인 측면에서 특히 이건 프리트레이닝이다 보니까 지식을 평가하는 게 훨씬 쉽게 용이한 점은 있긴 한데요. 지식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크게 발전했다. 네. 포스트 트레이닝 벤치마크에서도 비슷합니다. 네. 롱 컨텍스트 능력도 많이 발전했고요. 그리고 포스트 트레이닝이 등장을 합니다. 포스트 트레이닝에서도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포스트 트레이닝은 한 가지 모델을 만드는 중요한 이슈가 이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코딩 전문가, 코딩 전문 모델, 코딩 전문 추론 모델, 뭐 수학 전문 추론 모델, 아니면 일반적인 추론 모델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결합할 건가? 이게 약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딥식은 여기서 온폴리시 디스틸레이션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각각 전문가가 학습시킨 다음에 그 전문가를 디스틸레이션 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최종 모델을 만들 때는 아래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루브릭 기반의 리워드 모델 사용했고요. 루브릭 기반 리워드 모델은 그 R1 나온 이후에 한번 논문이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네. 채택했고요. 그 다음에는 툴콜의 형식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리즈닝 같은 게 경우에서 툴콜하고 리즈닝에 사용해서 컨텍스트를 어떻게 구성한다. 뭐 이 얘기는 사실 딥식 3. V3 3.2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온플리시 디스틸레이션 나오고요. 그리고 온플리시 디스틸레이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인프라 얘기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그 디스틸레이션 할 때 이렇게 디테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디테일들을 얘기하는데 이 디테일들 각각이 그 인프라적인 부담을 굉장히 크게 들리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걸 커버하기 위한 인프라가 붙었고요. 예, 인프라스트럭 아래를 하기 위한 인프라 예, 얘기가 있는데. 네, 나옵니다. 여기서 쓴 방법이 온폴리시 디스틸레이션 중에서도 인프라적인 부담이 큰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적인 구조가 들어갔고 FP4 사용해서 RL하고 예, FP4를 사용해서 RL 한다는 거 말은 쉽지만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RL 인프라스트럭처 얘기가 나옵니다. 1M 토큰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했으니까 RL도 1M 토큰에 대해서 해야 되죠. 1M 토큰에 대해서 RL을 한다는 건 1M 토큰만큼을 생성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1M 토큰을 생성해야 되니까 생성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원 그리고 밀리언. 네. 예, 100만 토큰을 생성해야 되니까 100만 토큰 생성하는 속도가 빨라야 되고 그 100만 토큰을 생성하면서 동시에 에이전틱한 포스트 트레이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이전틱한 포스트 트레이닝을 한다는 것은 포스트 트레이닝 과정에서 토큰을 생성하면서 실제로 샌드박스하고 상호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샌드박스하고 상호작용하려면 이거는 뭐 사실 포스트 트레이닝 전반에 다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에 다 필요한 내용이긴 한데 각 네. 환경을 빠르게 띄워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네. 도커 컨테이너 같은 걸 빠르게 띄워줘야 되는 거죠. 도커 컨테이너를 빠르게 띄워주려면 그 이미지들을 빠르게 읽어야 되고 이미지를 빠르게 읽으려면 그 스토리지 서비스가 또 받쳐줘야 됩니다. 제가 어제 그 이거 이야기들입니다. 맞아요. 어제 요 페이퍼를 사실 알고리즘 부분만 정독을 하고 뒤에 있는 부분들은 그 살짝 단락단락별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읽었는데 가만히 보면서 아, 이게 미국에 갈 게 아니라 여기에 가야 되겠다. 예. 항저우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저우의 카페에 가서 앉아서 여기에 걸리는 엔지니어들을 두고 뭔가를 물어봐야지
프론티어가 여기에 있네라는 느낌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 상황에서 상호작용하면 당연히 에러가 나고 실패가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네, 대응해야 되는 인프라들. 그리고 예, 그런 인프라들, 그런 스케일업 과정들 같은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자, 데이터 이제 얘기는 하지 않죠. 맞아요. 예, 벤치마크는 그냥 그림만 보고 넘어가죠. 쭉 예, 해서 결국은 네, 얼마만큼 좋아져. 오퍼스 4.6과 5.4, 제미나이 3.1이랑 비교를 했네요. 중국 모델은 키미 2.6과 희미하죠. 뒤에로. 네, 사실 약간 아쉬워하기는 해요. 포스트 트레이닝을, 딥시크 포스트 트레이닝을 좀 아쉬워하긴 네, 합니다. 좀 더 밀어붙일 만한 여지가 많이 있지 않을까. 모델 체급이 커지고 훨씬 좋은 프리 트레이닝을 했으니까 네, 거기에 발현돼야 될 포스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더 발현될 수 있지 않을까 얘기합니다. 네. 이제 거의 뭐 새로운 종을 썼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아키텍처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뭐 예, 4.1, 4.2 나오면서 성현님이 방금 느낀 아쉬움들 좀 해결해 가져오지 않을까요? 이게 예, 지금 얘들의 그쵸 기본이 좀 달라졌으니까 사실은 뭐 학습의 불확실성, 불안정성을 좀 뒤로 하더라도 얘네들도 좀 더 게인을 얻을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4.1, 4.2 나오겠죠. 네. 예. 지금 아예 프리뷰 단계였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네. 그리고 아마 포스트 트레이닝에 집중을 할 것 같고요. 프리 트레이닝에 대한 모델이 갖춰졌으니까.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중요한 싸움은 포스트 트레이닝 단계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앞서 했던 말을 다시 인용하자면 프리 트레이닝에 대해서는 이미 동등한 수준으로 도달했다. 남은 건 혹은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에서 동등한 수준으로 도달하는 것이 네. 되는 거고, 동시에 포스트 트레이닝에 대해서 연산력을 프리 트레이닝에 대해서만큼 사용하는 것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아직은 제 생각에 포스트 트레이닝에 들어간 연산은 프리 트레이닝의 일부 정도일 것 같습니다. 딥시 V4 같은 경우. 네. 그런데 이 포스트 트레이닝에 대해서 더더욱 더 많은 연산을 투입하고 이제 프리 트레이닝 수준으로 연산을 투입하게 되겠죠. 그걸 통해서 좀 더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개선을 하는지가 딥시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지만 여기서도 포스트 트레이닝 과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퍼트남 벤치 같은 수학 벤치마크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건 약간 다르겠지만 롱 컨텍스트에 대한 개선들, 뭐 V3가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개선, 굉장히 상당히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MRC 같은 그렇죠. 데서 예, 라스트 HL이나 터미널 벤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어 글쓰기 같은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글쓰기 개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제미나이와 견주어서 더 나은 글쓰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칼라 데스크에 대해서도 우리 그 과제 수행하는 포스트 트레이닝을 위해서 실험하고 오프스하고 비교를 해봤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엔스로픽에서는 딥식이 오프스에 대해서 쿼리한 게 디스틸레이션을 하기 위함이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저는 사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도 많이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벤치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디스틸레이션보다도 네, 네. 예, 비교하고 벤치마크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거 그렇죠.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코딩 에이전트로서. 맞아요. 한국에서 특히 사실은 중국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저희는 뭐 많은 소식들이 다 이 태평양 건너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참 신기한 점이긴 한데 일본과 한국은 미국이 훨씬 가깝고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가 좀 그닥 관심 없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러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발전이 일어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컨클루전. 예. 이 엄청난 내용들을 한 50페이지, 저 뒤에 한 번만 더 내려가 볼까요? 여기 컨트리뷰터 그 공헌자들 네이밍 나오는 게 뒤에 쭉 있던데 몇 명이나 되는지 예. 한번 좀 읽어볼까요, 저희? 음, 한번 세볼 걸 그랬네요. 네,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 딥식 조직 내에서 이 리서치하고 엔지니어링 컨트리뷰터들의 수가 얼마나 네, 되는지. 그렇죠. 예. 근데 얼마 안 되네요, 사실 숫자만 봐도. 근데 요즘 또 프론티어 랩 중에서는 그래도 규모가 꽤 있는 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다들 팀 작게 만드는데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이 AI 프론티어는 그 본토의 중국인들과 미국에 있는 중국인들이 이끌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페이퍼에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엔비디아 칩과 화웨이 칩을
같이 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비중에 대해서는 언급은 하진 않지만 이제 아예 상당히 많이 썼으니까 화웨이 칩도 언급이 됐을 거고, 네, 그들의 인프라스트럭처에 반도체도 뭐 대안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중국에선.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흥미로운 포인트가 저희가 마이너해서 그런지 다루지는 않았지만 뮤즈 스파크가 나오긴 했었잖아요. 이번 달에. 거기도 근데 어마어마한 컴퓨터 자원과 인재를 투여했지만 실제로 꺼내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딥시크 V4가 더 나아 보이는 그런 느낌인 거죠. 뮤즈가 어디인 거죠? 메타요. 메타. 아, 네. 메타. 아, 네. 이제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제 머리에 안 들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쪽은 모델 공개 많이 짜져가지고,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도 어마어마한 컴퓨터 자원과 인재를 딥시크도 지금 V3에서 V4 넘어올 때 한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비슷한 시간을 쓴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렇게 공개된 거를 봤을 때는 V4가 좀 더 임팩트 있게 느껴진다는 거죠. 아마 그거는 사실 정보를 많이 공개한 것에 현저성 차이도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한 건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으로 넘어온 것 같고, 포스트 트레이닝의 퀄리티 차이는 사실 이거는 직접 써보는 사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뮤즈 스파크는 아키텍처나 프리트레이닝에 대해서 디테일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 수준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음, 그러니까 그 프리트레이닝에 집중해서 본다면 프리트레이닝의 아키텍처나 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나 혁신 같은 것들이 이 정도 수준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뭐 실제로는 어떤 형태일지 공개하지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죠. 네. 자, 그러면 저희 지금 시간이 꽤 써서 이 정도에서 딥식 V4 리뷰를 마치는 걸로 하고, 또 이번 주에 저희가 딥식 V4 말고도 구글 클라우드, 그다음에 뭐 GPT 5.5,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고, 승주님이 조금 정리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퀵하게 한번 볼까요? 진짜 퀵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빠르게. GPT 2.0 이미지가 사실은 큰 이슈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로 점수가 굉장히 크게 나온 게 이게 지금 화요일 즈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넥스트가 있었는데 이제 뽑은 주목이 된 거는 8세대 그 트레이닝 모드와 인퍼런스 모드 TPU가 새로 나온 거 그런 거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엔스로픽에서는 그동안 성능 떨어진 이유에 대한 변명을 좀 한 거가 또 목요일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GPT 5.5가 예고됐던 대로 스퍼드라는 게 뭐 소문상에서지만 이게 나오고 확실히 빨라졌어요. 사용해 보니까 빨라지고 그다음에 성능도 상당히 만족스러운데 재밌는 포인트는 이게 그동안 세바스찬 부백이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었던 그 유니콘 벤치마크잖아요. 근데 유니콘 벤치마크가 갑자기 좋아진 게 이게 약간 꼼수를 쓴 건데 뭐냐면 이미지 2.0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리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꼼수를 쓴 건데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이게 추론 안에서 이미지 생성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그걸 이제 모델이 활용하는 쪽으로 가게 될 거다라는 뉘앙스가 좀 있었고 그거를 반영하듯이 최근에 보면 이미지 2.0으로 생성하고 5.5로 만드는 패턴이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이게 일종의 그냥 프론트엔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모델의 힘을 받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 제가 그래도 약간 시간을 들여서 소개하고 싶은 거는 지난주에 이어서 리듬을 봤잖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오퍼스, 그러니까 클로드 쪽에 리듬을 봤다고 하면 지금 이게 출시의 그 순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기간에 이렇게 찍어 놓은 건데 플래그십 모델만 보더라도 지금 이즈음에선 한참 걸리지만 2025년 정도에 봤을 때는 O3에서 이게 4.5가 작년 2월이었고 O3가 4월 16일 이맘때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여름 8월까지 뛰는 거는 좀 시간이 걸렸지만 그 다음에는 점일씩 올라가는 거가 거의 시간이 먼저 확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라는 네, 부분을 그러네요. 조금 다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코덱스까지 넣으면 더 촘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어마어마한 파이프라인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결국에 저희가 한번 단톡방에도 얘기했듯이 크롬 브라우저 업데이트처럼 모델 업데이트도 신경 안 쓰는 그 즈음이 될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3D 쪽에서도 좀 괄목상장하는 그런 어떤 성능 향상이 5.5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포인트가 엔비디아에서 이제 5.5를 굉장히 밀어주는 양상 같은 게 있었고, 구글은 다시 엔스로픽에 투자하는 거. 그래서 뭐 한 주, 이번 주도 굉장히 소식들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꼽자고 하면은, 이 엔스로픽의 그 제품팀의 캣 우가 그 인터뷰한 게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요거에 요약된 내용을 제가 앞에다가 좀 뽑아놨는데요. 그 개발 속도의 극적인 가속. 그래서 뭐 이게 이 인터뷰어가 이제 찝은 거는 미소스가 좀 도움이 되지 않았냐 했는데 캐두가 그거를 완전히 인정을 하진 않고 살짝만 인정을 했고 이미 그 어떤 플라이휠이 돌고 있다. 그다음에 PM의 역할 뭐 그런 얘기 쭉 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이 재미있었는데 그거를 본문 그대로 가져온 부분이 거거든요. 토네이도 한가운데에서 제정신을 유지하는 법. 그래서 이런 변화 속에서 인간으로 어떻게 버티나. 그래서 지금 그 엔솔베이 공동 창립자 중에 한 명이죠. 벤만이 한 얘기가 지금이 앞으로 세상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정상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 높은 프리퀀시에서 회복 탄력성을 가지는 인재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미쳐 들어가고 있어가 아니라 이 와중에서도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번아웃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 정도를 이제 이번 주에 뉴스를 좀 꼽아봤습니다. 네. 저 능력을 갖추는 게 참 어렵죠. 네. 그래서 뭐 이번 한 주도 굉장히 뭐 딥식의 밀도 높은 내용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것들이 다 자기네들 뭐 하고 있다라는 네. 어떤 어마어마한 주파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번아웃 되기가 쉽죠. 이제 사실 막 저희 딸깍딸깍 하는 것도 새로운 일상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놀랍지도 않고 그리고 뭐 누가 몇 억 토큰을 썼네, 몇십억 토큰을 썼네라고 해서 그 토큰 맥시 이렇게 하는 것들도 좀 탈출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를 저 심심찮게 보고 있어요. 저거는 답이 아니다. 예. 나름의 어떤 균형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고 또 지금은 저희가 지금까지 AI가 뭐 다 해줄 수 있는데라고 하는 그 AI 자체의 신기함, 기능 뭐 이런 거에 좀 몰입을 했고 이것 때문에 다 없어져 버릴 거야. 사스들이 다 없어질 거야라고 했는데 실제로 사스 주가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규 주문도 급감하고 있거든요. 얘기인즉슨 이제 회사들 내부에서도 AI 네이티브한 방식으로 이제 자신들의 툴들을 손쉽게 만들어 쓰는 그런 것들이 자리 잡히고 있다라고 보이는 시그널들도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아까 승주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젠 더 이상 이 모델이 얼마나 성능이 좋아졌고 뭐가 어떨테라고 하는 게 크롬의 업데이트만큼 그냥 일상적인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고 그냥 어차피 AGI야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릴 수도 있고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사업을 할 건데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낼 건데 네. 그런 부분으로 급격하게 이동할 것 같습니다. 그런 좀 시그널이 느껴져요. 또 좀 앞서가시는 분들은 이제 더 이상 뭐 하니스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나, 클로드 코드가 어떠냐, 코덱스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 가지고 그럼 돈은 어떻게 벌 건데, 고객은 뭘 원하는데, 그들 사이의 갭은 어떻게 메꿀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로 이렇게 담담하게 전진하시는 것들 요새 좀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뭐 성현님도 짚어주셨지만 그 베이스 모델이 지금 한번 다 바뀌는 거잖아요. 엔트로픽도 4.7은 아닐 수 있지만 미터스는 확실히 베이스가 달라졌고 스퍼드는 베이스 모델 달라졌고 딥식도 베이스 모델 달라졌고 그래서 이 이후에는 인크리멘탈하게 계속 네. 이 주파수로 계속 모델들이 업데이트되고 이게 GPT 5.5도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얼리 체크 포인트인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계속 나온다는 거겠죠. 스포드 프리트레이닝이 끝났다고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5.5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좋은 거죠, 저희는. 이렇게 좋은 모델들을 이 저렴한 가격에 쓰실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만 요즘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오르고 있죠. 네. 딥식이 근데 또 열흘 동안 자기네 75% 할인 이벤트 하더라고요. 자, 그런 세상이 그러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딥식, 그다음 GPT 5.5, 그리고 뭐 구글 클라우드 행사가 있었습니다만은 클라우드 쪽에 그 구글 쪽에서는 뭐 크게 주목할 만한 점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서 좀 묻혀진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이 됐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조금 길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세션일 수도 있는데 딥식 V4 그리고 GPT 5.5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승준님, 성현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